서울 용산구의 한 기념 행사장. 한낮에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흙먼지가 묻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그녀의 흰 블라우스는 찢어져 있었고 단정한 단발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그녀를 둘러싼 4명의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봐, 아줌마.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라고 했잖아. 박진혁의 거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찢었다. 그의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번뜩였다. 그는 침을 뱉으며 그녀를 조롱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의 발이 그녀의 어깨를 짓밟았다. 박서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참아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세상에 저런 깡패들이. 경찰 좀 불러줘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조폭들의 눈에는 폭력적인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엄숙한 분위기를 비웃었다. 광복절 행사의 숭고함은 그들의 난폭한 행동 앞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닌 야수와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행사장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박서연의 뇌리에는 그들의 거친 손길과 모욕적인 언어가 비수처럼 박혔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을 복무했다. 지옥과 같은 훈련을 버텨냈다. 수많은 테러 작전과 대북 침투 작전을 수행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생전 처음 느끼는 치욕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낮의 광복절 기념 행사장 한복판에서 그녀는 벌레처럼 짓밟혔다. 그녀를 둘러싼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찢을 듯 울려댔다. 박진혁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다. 이젠 좀 알겠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였다. 박서연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통에 일그러지지 않았다. 마치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 차갑고 고요했다. 그 눈빛은 깊은 바다와 같았지만 그 바다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죽음의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박진혁과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몸이 굳어버렸다. 이 여자는 방금 전 자신들이 짓밟았던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건 2년 전 군복을 벗고 평범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살아가던 박서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707 특수임무단 요원 박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흙먼지가 그녀의 옷에서 털어졌다.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공간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집요했다. 그녀는 박진혁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박진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많은 싸움을 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시선은 처음이었다. 마치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거대한 맹수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발이 그녀의 어깨를 짓밟은 순간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박서연의 눈빛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은 박진혁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광복절의 태양 아래 짓밟혔던 자의 영혼이 다시 깨어났다. 그들의 눈앞에 선 여자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폭력을 처단할 심판자였다. 비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비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불의에 대한, 그리고 무력한 사람들의 절규에 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비명이었다. 그녀의 싸늘한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었다. 박진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여자는 방금 전 자신들이 짓밟았던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야생의 맹수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 샤치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싶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박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의 부하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형님, 왜 그래요? 그냥 아줌마 하나인데. 그들의 말은 박서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2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특수요원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전술 팀장이었다. 그녀가 군복무를 시작한 건 20대 초반이었다. 20살의 나이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최정계 장교의 길을 걸었다. 졸업 후 그녀는 모두가 꺼려하는 특수부대를 선택했다.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혹독한 707 특수임무단에 자원했다. 여성 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여자가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제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707에 입소한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하루 24시간을 통제하며 잠을 재우지 않는 훈련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혹한기를 견디는 훈련 식량 없이 수십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훈련, 그리고 실탄이 오가는 근접 전투 훈련까지. 수십 명의 남성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한 여성 요원이었다. 그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훈련했다.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력은 강철보다 더 단단했다. 그녀의 탁월한 사격 실력과 뛰어난 전술 능력은 모든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전역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매번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북파 작전에도 여러 차례 투입되었고 대테러 작전에서는 인지를 구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녀는 전역하는 그날까지 군인들에게 전설로 남았다. 그런 그녀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녀는 교편을 잡았다.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되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다. 무거운 군복 대신 편안한 운동복을 입었다.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707 요원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교사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조용히 헌신했다. 그녀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 707에서 복무할 때도 그녀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을 동료로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는 적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도 결국은 한 시대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다. 그래서 그녀는 매년 광복절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기리는 것이 그녀의 연례 행사였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가 산산이 깨졌다.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노인들을 조롱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참전 용사의 딸로서 그리고 한때 나라를 지켰던 군인으로서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진혁의 거친 폭력과 모욕적인 행동은 그 분노의 불을 지르는 기름과도 같았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극한의 인내심도 그 순간에는 한계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박진혁을 죽이고 있었다. 다시 말해 보시죠.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박진혁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부하들은 형님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잡아 본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가 사실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박서연의 차가운 눈빛은 그들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다. 박진혁은 이마에서 땀 방울을 뚝뚝 흘렸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눈앞의 여자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던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어떤 공포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형님, 왜 그래요? 저 아줌마한테 쫄았어요. 그의 부하 중 한 명인 서민수가 껄렁거리며 다가왔다. 20대 중반의 서민수는 아직 조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였다. 감옥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그에게는 박서현의 기운이 단순히 기분 나쁜 분위기 정도로만 느껴졌다. 서민수는 박진혁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형님이 여자 하나에게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며 으쓱거렸다. 그는 박서연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이 아줌마, 깡다구는 좋네. 근데 너 같은 년은 딱 봐도. 그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진혁이 그의 팔을 잡아챘다. 야, 서민수 입 닥쳐? 박진혁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서민수는 형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다. 형님도 참 광복절인데 신나게 놀아줘야죠. 이 아줌마도 좀 자유롭게 해드려야지. 서민수는 박서연의 어깨를 다시 밀쳤다. 박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진혁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다. 박진혁, 30세 강남 조직 행동대원. 그녀의 입에서 그의 이름과 신분이 튀어나왔다. 박진혁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의 목소리는 경악에 찼다. 박서연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노인들의 떨리는 손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조폭들의 비웃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를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그건 무자비하고 차가운 강철과 같은 눈빛이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당신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곳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장소야. 당신들은 지금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욕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조폭들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뭐 독립투사라도 건드렸냐. 아줌마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그냥 조용히 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의 편견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서연을 그저 훈계하려는 평범한 아줌마로 치부했다. 그녀가 가진 힘의 근원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에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강철과 같은 정신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힘을 믿었다. 한 명의 나약해 보이는 여자쯤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 순간 박서연의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다. 이들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닌 압도적인 공포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전술들이 스쳐 지나갔다.
상대방의 급소 움직임, 그리고 관절을 꺾는 방법까지. 그녀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 모습은 인간이 아닌 복수를 위해 깨어난 악마와 같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분노는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녀의 눈빛이 향한 곳은 박진혁의 팔이었다. 바로 그 팔이 그녀를 내팽개쳤고 그녀의 어깨를 짓밟았다. 그 팔에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박진혁은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 겁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물러서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너 인연 진짜 죽고 싶냐?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박서현에게 달려들었다. 다른 조폭들도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 떼처럼 박서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폭력적인 쾌감이 번뜩였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건드렸다. 박서현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녀의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다음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처럼 완벽하게 반응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그들의 승리로 끝날 수 없었다. 이 게임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짓밟혔던 자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는 그들의 영혼까지 산산조각 낼 것이다. 박진혁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다. 다른 조폭들도 굶주린 늑대 떼처럼 박서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자신들의 우월한 힘을 증명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박서현의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체 시력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10년간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이미 모든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계산하고 있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다. 박진혁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박서연은 몸을 틀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손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팔을 순식간에 비틀었다. 정확한 관절기였다. 그는 자신의 팔이 엉뚱한 방향으로 꺾이는 것을 느꼈다. 의학 박진혁의 비명이 광복절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명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고요했다. 대화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여 섬뜩하게 느껴졌다. 박진혁은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팔을 더 세게 비틀었다. 박진혁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나머지 조폭들은 충격에 휩싸여 꼼짝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자신들의 형님을 짓밟고 있던 나약한 아줌마가 이제는 그 형님을 무릎 꿇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서민수는 이 믿기 힘든 광경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형님,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고통과 함께 굴욕감을 느꼈다. 박서연은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복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 이제 좀 진정되셨나요? 그녀의 말에 박진혁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팔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이 광경을 지켜봤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건장한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환호가 교차했다.
저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네. 역시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박서현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박진혁의 팔을 놓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정당 방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분들이 먼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든요. 그녀는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말과 압도적인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편에 서서 조폭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런 깡패들은 혼쭐이 나야 해. 경찰 불러 다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군중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조폭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다. 박서연은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박진혁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다. 의학 박진혁의 비명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박진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기억을 떠올렸다. 10년 전 그가 잠시 몸담았던 군대에서 보았던 눈빛.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 사람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당시 그는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도저히 적응하지 못해 중도 포기했다. 그때 그를 담당했던 부대 조교의 눈빛이 바로 이랬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 임마. 그 조교의 눈은 항상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다. 그는 그 조교를 매우 두려워했다. 설마? 박진혁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다. 이 평범한 아줌마가 그 조교와 관련이 있을까? 그의 의문은 다음 순간 현실이 되었다. 박서연은 박진혁의 팔을 붙든 차에 그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관절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거든요. 더 움직이면 정말 다치실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은 마치 의학 강의와 같았다. 너무나 차분하고 정확했다. 박진혁은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살기였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아줌마가 아닌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였다. 박진혁은 무릎을 꿇은 채 고통에 신음했다. 그의 발은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는 감히 눈앞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동료들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다. 서민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덜덜 떨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박서연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이었다. 20대 초반 그녀는 특수전사령부에 입소했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에 자원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그녀가 처음 발을 디딘 훈련소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었다. 첫날부터 밥은 배급되지 않았다. 오로지 훈련만이 존재했다. 3주간의 지옥주 훈련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다. 7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극한의 체력 훈련을 시켰다.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고통이었다. 옆에 있던 남자 동기들은 쓰러지거나 포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오로지 살아남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상의를 벗은 채 영하 20도의 얼음물에 들어가라고 명령받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얼음물에 뛰어들었다. 몸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군가를 불렀다. 당열, 전우, 우리는 하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교관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다. 남성 동기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훈련들을 그녀는 악으로 깡으로 이겨냈다. 10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 행군하는 훈련 눈밭에서 맨몸으로 기어가는 훈련, 그리고 산속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하는 훈련까지.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707 특수임무단은 단순한 체력 단련 부대가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을 살인 기계로 만드는 곳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권총, 소총, 저격총 등 모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뤘다. 그녀의 사격 실력은 부대 내에서도 최고였다. 그녀의 근접 전투 기술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관절을 꺾고 신경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기술이었다. 그녀는 교관들과의 대련에서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하나의 무기가 되어 있었다. 지옥과 같은 훈련을 이겨낸 그녀의 몸은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녀가 707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 북파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3인으로 구성된 침투팀의 팀장이었다. 그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돌아오는 임무를 맡았다. 갑작스러운 교전이 벌어졌다. 팀원 한 명이 적의 공격에 부상을 입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팀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혼자서 적들을 상대했다. 그녀의 총알은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관통했다. 마치 사신시신과 같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팀원을 구출하고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탁월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투력 덕분에 팀원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부대 내에서 전설이 되었다. 여전사 박서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녀는 승승장구하며 20대 후반에 소령으로 진급했다.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그녀의 전역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모두 아쉬워했다. 박서현, 왜 벌써 그만두는 거야? 대령까지 갈 수 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옥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교사가 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가 산산이 깨졌다. 그녀를 짓밟았던 박진혁의 발길질과 모욕적인 언어는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다. 박진혁의 팔을 꺾고 있는 그녀의 손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옥의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 그리고 네가 뭘 건드렸는지도 알아야지. 그녀는 박진혁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 박진혁의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고통과 함께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진혁은 더 이상 고통에 신음하지 않았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박서현의 얼굴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뒤틀린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부하 중 한 명인 서민수가 용기를 내어 박서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야, 이 아줌마, 우리 형님 당장 놔줘. 안 그러면 찔러버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손에 든 칼은 위협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칼이다.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서연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서민수의 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네요. 흉기를 사용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 됩니다. 형법 제208 14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민수는 당황했다. 이 여자가 왜 법 조항까지 읊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주저하는 사이 박서연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박진혁의 팔을 놓는 동시에 서민수의 손목을 잡았다. 서민수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칼을 놓쳤다. 칼은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서민수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힘에 경악했다. 박서연은 그의 손목을 비틀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에 신음했다. 다른 두 명의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님과 동생이 한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달려들 용기를 잃었다. 박서연은 마치 거대한 먹잇감을 제압한 맹수처럼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한 명씩 상대하죠. 순서를 지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명령과 같았다. 그녀는 박진혁과 서민수를 나란히 무릎 꿇린 채 나머지 두 명을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얌전히 항복할 건가요? 아니면 저 두 사람처럼 고통을 맛볼 건가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협박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조폭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갈등했다. 한 명은 용기를 내어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그의 팔을 잡았다. 야, 미쳤어.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결국 그들은 싸울 의지를 잃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네 명의 건장한 조폭들이 한 명의 나약해 보이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이 4명의 조폭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환호가 교차했다. 박서연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자, 이제 자기소개를 할 시간입니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죠?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박서연, 전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입니다. 그 말에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707 특수임무단. 그들은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단순한 특수부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계 특수요원들만 모인 곳이었다. 그곳의 요원들은 인간병기로 불렸다. 특수임무단, 말도 안 돼. 박진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토록 나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 무시무시한 부대 출신이라고 서민수의 두 눈 공포에 질려 동공이 확장되었다. 그가 들고 있던 칼이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박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2년 전 전역한 뒤 지금은 평범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조폭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특수부대 출신이 교사라니. 그들은 그 괴리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혼란을 비웃고 있었다. 당신들은 내가 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함부로 건드렸고. 하지만 당신들은 틀렸어요. 당신들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알았다. 그들이 짓밟았던 것은 나약한 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를 건드린 것이다. 박서연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심판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광복절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겨울의 혹한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말도 안 돼? 박진혁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창백했다. 나머지 조폭들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707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단지 단어뿐이었다. 박진혁은 달랐다.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지옥 같은 기억이었다. 그는 10년 전 군 입대를 했다. 징집병으로 들어간 그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군 생활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성격과 오만함은 그를 문제병사로 만들었다. 결국 그는 상부의 지시로 특별 교육대로 보내졌다. 그곳은 훈련병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명의 교관을 만났다. 그녀는 다른 교관들과 달랐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말수가 적었고 오로지 임무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다.
박진혁 훈련병 내게 오만함이란 사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박진혁을 훈련시키는 데 집착했다. 그가 다른 훈련병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그에게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달리라고 명령했고 그가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 이것도 못 버티면서 세상 밖에서 뭘 하겠다고 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강한 병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만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박진혁은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이 아닌 그를 고문하는 악마와 같았다. 결국 그는 훈련을 포기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내 오만함이 널 무너뜨릴 거다. 세상 밖에서라도 정신 차려라. 그는 그 말을 비웃었다. 군대를 떠난 그는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그의 오만함은 더 커졌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이 사회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그는 다시 거친 삶으로 돌아왔다. 잊고 지냈던 그 차가운 눈빛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그 눈빛을 다시 만났다. 설마. 박진혁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현 교관님.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박서현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진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이 흐르는 듯했다. 맞았다. 그녀는 박서현이었다. 10년 전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던 그 악마였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을 당했다. 그 치욕이 그를 더 거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그 치욕의 근원을 다시 만난 것이다. 나머지 조폭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박진혁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형님, 왜 그래요? 저 아줌마가 형님 아는 사람이에요. 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혁은 서민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박서현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굴욕감이 서려 있었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렇게 저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까? 박서현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진혁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다. 박서현은 여전히 그를 붙든 채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나?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격적이었다. 살리고 싶었다고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잖아. 박진혁이 소리쳤다. 죽고 싶다는 말 수백 번은 했을 거다. 내가 널 놓아줬으면 넌 진짜 죽었을 테니까. 그녀의 말에 박진혁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그를 고문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자비함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혹독한 훈련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발로 찼다. 그리고 다시 이 거친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것은 그를 살리고 싶었던 그녀가 아닌 그를 망치려 했던 악마였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다. 박서연은 그의 굴욕을 즐기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박진혁의 영혼까지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다. 박서연의 말은 박진혁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여 끝내 좌절하게 만든 여자가 자신을 살리고 싶었다니. 그것은 그에게 조롱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그날처럼 차가웠다. 그의 뇌리에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군을 떠나기 이틀 전 그녀는 그를 불러 세웠다. 내 오만함이 널 무너뜨릴 거다. 세상 밖에서라도 정신 차려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 말을 비웃었지만 그 말은 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박진혁은 자신의 고통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당신은 기뻤겠지. 그래, 당신은 그때도 똑같았어. 당신은 그날도 그랬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박진혁의 말에 박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는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비밀이었다. 2년 전 그녀는 군을 떠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녀는 한 작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가 속한 707 특수임무단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돕는 비밀 작전에 투입되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작전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그들은 망명 대상의 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였다.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교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망명 대상을 구출하려 했지만 아이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그때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아이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고 갔다. 만약 아이를 구하려다 실패하면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결국 팀원들의 안전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후퇴했다. 망명 대상은 구출되었지만 그의 아들은 적의 손에 넘어갔다. 그녀는 그 아이의 눈을 잊을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엄마를 찾는 그 아이의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인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작전 보고서에 아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했다. 박서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너의 판단은 옳았다. 팀원들의 목숨을 살렸잖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아이의 눈이 계속해서 그녀의 꿈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군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며 속죄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웅이 아닌 한 명의 실패자였다. 박진혁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마치 그 작전 내가 알고 있었지. 박진혁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2년 전 그 작전의 정보를 조폭 조직에 팔아넘겼다. 그 정보는 북한 측에 흘러들어갔고 그 결과 교전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한 영웅을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정보를 넘겼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상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깨닫고 희열을 느꼈다. 2년 전 그 아이, 당신 때문에 죽었잖아. 박진혁의 말에 박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절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를 박진혁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박진혁은 그녀의 고통을 즐기며 말했다. 봐, 당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당신도 나처럼 더러운 손을 가졌어. 그의 말은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그 순간보다 더 깊은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를 짓밟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죄악을 마주했다. 광복절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가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자신의 죄악을 향해 있었다. 박진혁의 고백은 박서현의 영혼을 꿰뚫는 비수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박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때? 당신도 나와 다르지 않지? 우리 모두 똑같아.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 나머지 조폭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님과 저 여자 사이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입구에서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한 명은 젊은 여성으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중년의 남성으로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함과 위압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박진혁과 조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중년 남성은 조직의 간부인 최강식이었다. 박진혁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조폭들이 싸움을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최강식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박진혁과 서민수를 향해 날카롭게 박혔다. 연락도 안 되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박진혁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강식은 박서영과 무릎 꿇고 있는 부하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간을 찌푸렸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눈빛은 박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스마트폰을 든 젊은 여성은 그들의 모습을 사진 찍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이수진이었다. 누군가 광복절 행사장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거렸다. 이건 특종이야.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교도관이 조폭들을 제압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기사였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녀는 박서연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기자 이수진입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적이었다. 박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자님, 이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굳이 기사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수진 기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런 훌륭한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교도관이 조폭을 교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박서연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박서연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 순간 최강식이 앞으로 나섰다. 무슨 일입니까? 기자 양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수진 기자는 최강식의 위압적인 기운에 잠시 주춤했다. 이분들과 저희 부하들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강식은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했다. 그는 기자와 엮여 조직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박서연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최강식은 그녀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박진혁은 최강식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형님, 저 여자 707 출신입니다. 박진혁의 말에 최강식의 눈이 커졌다. 707 특수임무단, 그들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이나 검찰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특수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자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최강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평소에 얕잡아 보던 여자에게서
그런 무시무시한 정체가 드러나다니. 그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그의 분노는 박서현이 아닌 부하들을 향했다. 이 멍청한 새끼들아, 감히 누굴 건드린 거야.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참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가장 강한 존재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기자와 박서현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고 갔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가장 적은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은 박서현을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자신들의 부하들을 훈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힘의 근원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피해온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다. 최강식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막는 대신 그녀의 복수에 동참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이 이 상황을 가장 영리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최강식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 이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박서연의 복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복수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자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행사장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풍채는 위엄이 있었고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소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박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군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강식과 기자 이수진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장군이라니? 그 남성은 이철수 준장이었다. 육군 예비역 준장이었다. 그는 박서연이 707에 있을 때 상관이었다. 그녀의 스승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는 오늘 광복절 기념 행사에 연설을 하러 왔다가 소란을 목격하고 온 것이었다. 하하, 전역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장군이라고 부르네. 이철수 준장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박서연을 향해 있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최강식은 이철수 준장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상대방의 권력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싸워오며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이철수 준장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닌 국가가 부여한 권위와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카리스마였다. 그는 이철수 준장 앞에 서자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철수 준장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하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철수 준장은 최강식의 사과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최강식의 문신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조폭들을 보았다. 그는 이미 상황을 모두 파악했다. 당신이 이들의 우두머리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최강식을 압도했다. 최강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준장은 그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박서연을 보았다. 소영아, 이들이 널 건드린 거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다.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오해가 사람을 무릎 꿇리게 해. 이철수 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는 최강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누군지 말해보지. 최강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혔다. 최강식이라고 합니다. 강남 일대에서. 이철수 준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관심 없다. 당신이 내 제자를 건드렸다는 사실만 알면 돼. 그의 말에 최강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분은 내가 707에서 직접 키운 제자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소령까지 진급했던 우수한 군인이었지. 이철수 준장은 박서연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기자 이수진은 이 믿기 힘든 상황에 경악했다. 교도관인 줄 알았던 여자가 알고 보니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스승은 무려 준장 출신이었다. 이철수 준장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국가와 폭력 조직에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었다. 최강식은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이철수 준장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다. 이철수 준장은 최강식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당신의 부하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그리고 내 제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조직은 오늘부터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고였다. 최강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서연은 이철수 준장의 도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강식은 이철수 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오직 공포와 굴욕감만이 남아 있었다. 이철수 준장은 최강식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영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하마. 그의 말은 박서연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박서연은 무릎을 꿇고 있는 4명의 조폭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두려움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여러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언 폭행 그리고 흉기를 사용한 특수 폭행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조폭들은 몸을 움찔거렸다. 하지만 박서연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그 정신을 기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조폭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처벌이 아닌 기회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다시 진지해졌다. 첫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정중히 사과하세요.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세요. 박진혁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둘째, 앞으로 1년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용산구청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하세요. 이 조건의 조폭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감옥이 아닌 봉사활동이라니.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어기거나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매달 봉사활동 후기를 문자로 보내세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박진혁은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혁이 깊숙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다른 조폭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서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봉사활동 같은 걸 해야 하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반항적이었다. 박진혁은 서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야, 서민수 입 닥쳐.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 서민수는 박진혁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박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교도관님한테까지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박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서민수에게 다가갔다.
최민수 씨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박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직 철이 없는 아이를 보는 심정이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줌마 하나 시비 걸었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서민수는 계속해서 반항했다. 그는 자신이 짓밟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형님들이 여자 하나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였다. 네, 저는 봉사활동 같은 거 안 해요. 서민수의 단호한 거부에 박진혁과 다른 조폭들은 절망했다. 이철수 준장도 혀를 찼다. 어리석은 친구로군. 박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민수 씨는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저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 박서연입니다. 폭행 및 흉기 협박 사건 신고하려고요. 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 잠깐만요.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민수는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서연은 그의 사과를 무시하고 계속 통화했다. 네, 가해자는 최민수 25세이고요. 현재 현장에 있습니다. 바로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형님들이 왜 그렇게 겁먹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은 그 자신이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었다. 서민수의 뒤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미래는 이제 어둠에 잠기게 되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광복절 기념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강식과 박진혁 그리고 나머지 조폭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내 서민수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형님, 저 어떡해요?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허공에 흩어졌다. 박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서민수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발로 찼다. 경찰차가 멀어지고 남은 3명의 조폭들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도 서민수처럼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행사장 한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울면서 달려왔다. 민수야, 우리 민수 어디 갔어?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서민수의 어머니였다. 누군가 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슬픔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우리 민수 어디 있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세상에 어쩌다 저런 일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을 경찰서에 보내다니. 사람들의 동정적인 시선은 최강식과 조폭들에게 향했다. 박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서민수의 어머니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어머님, 저와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행방만을 궁금해했다. 당신이 우리 민수를 신고한 거예요. 왜요?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박서연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박서연은 어머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어머니는 더욱 오열했다. 왜 아직 어린데? 우리 민수한테 왜 그래요? 그녀의 절규는 박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작전 중 잃어버린 아이의 어머니도 이렇게 울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완벽한 복수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박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서민수 어머니의 슬픔이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저지른 잘못이 큽니다. 봉사활동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민수가 그걸 거부했어요. 박진혁의 솔직한 고백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우리 민수가 봉사활동을 거부했다고. 그녀의 눈은 흔들렸다. 그녀는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박진혁은 말을 이었다. 민수는 저와 함께 비슷한 일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고 저희는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민수는 아직도 철이 없어서. 박진혁의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녀는 주저앉을 뻔했다. 안 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흐느꼈다. 이철수 준장은 이 광경을 보며 박서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선택은 옳은 길로 가고 있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그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박서현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아드님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박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서민수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아드님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때 박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시작했다. 여보세요. 저는 아까 신고한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서민수 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박서연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박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서민수를 파멸로 몰고 갈 뻔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었다. 박진혁은 서민수 어머니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조폭들도 박진혁을 따라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사실 착한 아이입니다. 저희가 나쁜 길로 끌어들였어요. 그들의 고백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박서연의 통화가 끝났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경찰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일단 아드님이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직접 사과하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박서연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이철수 준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서연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3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행사장에 도착했다. 서민수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내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서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서민수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와 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최민수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된 것 같았다. 박서연은 서민수와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아드님이 요리에 소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리 교육도 있어요. 봉사활동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요리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서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의 재능을 좋은 곳에 사용해 보세요. 박서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민수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6개월이 흘렀다. 용산구청의 한 배달센터. 4명의 남자들이 주황색 조끼를 입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진혁, 서민수, 그리고 나머지 2명이었다. 그들의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오만함과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함과 진지함이 자리 잡았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그들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했다. 그들이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번째 달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다. 무거운 도시락 상자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들의 거친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존심은 짓밟혔고 과거의 동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야, 박진혁, 이제 깡패 생활 청산하고 봉사하냐. 그들의 조롱은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특히 서민수는 힘들어했다. 그는 자신이 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다. 형님,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생각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락을 받는 노인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았다. 젊은이들 정말 고마워. 덕분에 배불리 먹겠네. 노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들은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본 것이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았다.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민수에게는 특히나 더 특별했다. 그는 요리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자신이 배달하는 도시락 메뉴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한 반찬을 만들었고 노인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들을 연구했다. 그의 요리는 노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민수야, 네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구나. 엄마가 해준 음식 같아. 노인들의 칭찬에 서민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폭력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박진혁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폭력과 돈 그리고 허영심.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남긴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박서연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힘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을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거칠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짓밟았던 존재들에게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형님 동생이 아닌 동료가 되었다. 그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그들은 도시락을 배달한 후 박서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교관님, 이번 달 봉사활동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들의 문자에는 항상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서현은 그들의 문자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짓밟는 대신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다. 한 번은 최강식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검은색 양복 대신 주황색 조끼를 입었다. 그는 어색했지만 노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맛있게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서연이 자신들에게 준 기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박서연에게 말했다. 저도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최강식은 박서연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힘과 폭력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박서현이 자신에게 준 기회를 잡았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현은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강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희망이었다. 2달 후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다. 이수진 기자는 교도관의 특별한 교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썼다. 기사는 곧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광복절 행사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들의 이야기는 텔레비전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전국적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서현과 조폭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그들의 봉사활동 모습은 카메라에 담겨 전 국민에게 전해졌다. 용산구의 작은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의 앵커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갱생의 기회를 얻은 전직 조폭들이 이제는 사회에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이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진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다니.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때 박서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장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박서현 교도관이죠. 당신의 교화 프로그램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은 범죄자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관의 말에 박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국으로요?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봉사자들을 바라보았다. 장관은 그녀의 겸손함에 감탄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서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한때 실패자였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 그녀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서현은 전화를 끊고 봉사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진혁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이제 요리사가 될 거예요. 나중에 꼭 저희 식당에 오셔서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보세요.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은 아름다웠다. 박서연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것은 폭력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희망을 통한 복수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을 동료로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동료로 만드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녀 자신을 구원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최강식은 자신의 조직 내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의 부하들은 최강식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모습에 경악했다. 그들은 최강식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형님, 우리가 왜 저런 봉사활동이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조직의 행동대장인 김영식은 최강식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눈에는 반항심이 가득했다. 김영식은 최강식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최강식은 김영식의 불만에 분노했다. 그는 김영식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말했다. 야, 김영식, 너는 내가 하는 일이 쪽팔리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광복절 행사에서 똥 싸고 있을 때 나는 그 똥 치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폭력적인 위협보다 더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김영식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겨우 여자 하나한테 당하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김영식의 말은 최강식의 심장을 찔렀다. 조직원들 사이에는 최강식이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강식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 최강식은 자신의 권력과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박서연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식을 사용하고 싶었다. 그는 김영식에게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너와 내가 이틀 뒤 이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짓자.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영식의 오만함을 박서연이 했던 방식으로 꺾을 생각이었다. 이틀 후 최강식과 김영식은 조직원들 앞에서 마주섰다. 김영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최강식이 주먹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최강식이 입을 열었다. 김영식,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너는 왜 우리 조직에 들어왔지? 김영식은 최강식의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다.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형님, 그의 대답에 최강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힘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힘이 우리에게 뭘 줬지? 그의 말은 조직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는 힘을 얻는 대신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까지. 최강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서연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나는 힘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진짜 힘은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의 말은 김영식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최강식의 진심에 당황했다. 최강식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나를 약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강하다.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그때였다. 박진혁과 서민수 그리고 나머지 봉사자들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영식 선배님, 저희가 변했습니다. 저희도 봉사활동을 시작한 뒤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서민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진혁도 말을 이었다. 형님, 최강식 형님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봉사활동이 쪽팔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김영식은 할 말을 잃었다. 김영식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최강식이 보여준 것은 힘을 초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강식은 김영식을 일으켜 세웠다. 그래,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최강식의 결정으로 조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박서연이 자신에게 주었던 희망의 씨앗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 최강식은 김영식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지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싸웠다. 그의 결정은 조직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진심을 본 조직원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폭력과 허영심을 쫓지 않았다. 그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한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졌다. 6개월 후 용산구의 한 작은 골목에 아담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 새벽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 식당이었다. 식당의 주인은 다름 아닌 서민수였다. 광복절 행사장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려 했던 바로 그 서민수였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의 꿈은 박서현과 그의 동료들 덕분에 현실이 되었다. 박진혁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서민수의 식당 개업을 도왔다. 최강식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뜯어내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한 사람의 꿈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개업식 날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민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수 씨, 정말 축하해요. 꿈을 이루셨네요. 서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서현을 바라보았다. 교관님 덕분입니다. 교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모두 민수 씨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민수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식당 안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노인들도 와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민수와 조폭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손주처럼 반가워했다. 민수야, 네가 직접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겠구나. 우리 손주가 요리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한 할머니가 서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그때 최강식이 정장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김영식과 다른 조직원들도 함께였다. 그들은 더 이상 검은 양복을 입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민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폭력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벽 식당의 동료들이었다. 최강식은 서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수야, 정말 장하다. 이 식당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영식도 고개를 숙이며 서민수에게 사과했다. 민수야,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서민수는 그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철수 준장도 식당에 들렀다.
그는 박서연과 최강식, 그리고 서민수와 박진혁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소영아, 네가 해냈구나.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그의 말에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을 동료로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식당 개업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민수는 박서연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 그녀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네요. 민수 씨의 꿈은 정말 훌륭합니다. 서민수는 그녀의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수진 기자의 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서민수와 조폭들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새벽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새벽 식당의 개업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화 프로그램 새벽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존재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자신들의 조직원들이 갱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른 폭력 조직들, 그리고 사회의 부패한 시스템에서 이득을 취하는 검은 세력들이 박서연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계획을 방해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먼저 익명의 제보자들이 언론에 박서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전직 특전사 출신 교도관, 과거 작전 중 치명적인 실수로 아이를 죽였다. 그들의 기사는 박서연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언론은 그녀를 영웅이 아닌 무자비한 살인자로 묘사했다. 이수진 기자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언론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박서연은 기자들의 질문에 시달렸다. 그녀의 과거는 다시 한번 대중에게 노출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새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위협도 시작되었다. 다른 조직의 깡패들이 박진혁과 서민수에게 찾아와 협박했다. 야, 박진혁, 너희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 그 여자한테 가서 우리 조직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라고 전해.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새벽 식당도 피해를 입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식당 창문을 깨고 위생 관련 허위 민원을 넣었다. 서민수는 절망했다. 형님, 왜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박진혁은 서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이게 진짜 싸움이야. 과거에 우리는 주먹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달라. 그는 박서연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했다. 우리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최강식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 다른 조직의 위협을 막아냈다. 그는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교관님, 그들은 저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이철수 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철수 준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철수 준장입니다. 내 제자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모함당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에 검찰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새벽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법과 정의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박진혁과 서민수, 그리고 최강식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화가 진짜임을 증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낼 것이다. 박서연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옳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을 동료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 대신 구원을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지키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